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째 순매수세를 이어갔지만 코스피는 석 달 만에 또 2,570포인트를 당당하게 돌파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량 매도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어제 기록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쉽사리 뭔가 투자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종목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랑 지금 함께 하셔야 저희한테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고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와 함께 종목 상담을 진행해줄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좌회정에는 이성웅 차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회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시장이 이틀째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네. 또 상승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매도 폭탄을 그러니까요. 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주 동안 국내 증시에서 2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고 하는데 연말로 갈수록 지금 양시장에서 순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뭐 이게 주식 양도세 부담 때문인지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개인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는 그런 메인 이유가 뭘까요? 네,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열심히 뉴스를 찾아봤는데 네. 뉴스의 플로우가 조금씩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정부 측에서 이번 주 주말, 다음 주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발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제랑 그제 조금씩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검토 안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분들의 이제 대주 양도세를 좀 회피하려는 그런 물량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아쉽습니다. 어떤 개인 투자분들께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저는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주주 양도세에 부합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부합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고요. 제 주변에도 부합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한다는 게 아쉬운 뉴스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개인 투자분들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정말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뭐 2차 전지를 강하게 매수하면서 올릴 때 혹은 이렇게 대주 양도세 기준을 앞두고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할 때 이때가 조금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쉽게 보기 어려운 장세가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좋은 종목을 살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어제 F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연준의 입장이 좀 바뀌어서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이제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드렸죠. 최근 들어와서 12월장은 코스닥이 별로 좋지 않고 12월장이 이제 코스피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강조드린 내용대로 지금 시장은 어떻게든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법칙은 없어요. 하지만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률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은 매번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뭐 완화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인들이 그냥 개인들이겠습니까? 굉장히 대주주에 걸릴 만한 매도 물량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겠죠. 그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코스닥 시장이 이제 무너져 내려온 거고 오히려 지금 코스피 시장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세로 인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이 주상전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힌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힌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대표님.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국내 증시에서 이 종목의 상승세가 정말 무서웠어요. 네.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아, 정말 오늘도 또 2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 계속 사고 있던데 어. 11조 원을 시총 돌파를 하기도 음. 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예 대표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HMM의 시총까지 제쳤었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니요, 전혀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이게 시총으로 따지면 10조인데 현대차 시총이 39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이만큼 올라갈 일인가 싶어요. 펀더멘탈 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신규 상장된 주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워낙 핫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게 지금 이만큼 올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LS 머티리얼들도 상장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강한 급등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멋자만 붙으면 뭐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저도 이름을 예병 뭐로 바꿔야 되는지 않느냐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펀더멘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좀 과한 집중 현상, 과한 쏠림 현상이 나왔을 뿐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라면 이걸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저희 의견을 얘기해서 수익을 못 보셨다면 그건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과연 합당한 주가의 원칙대로 주가의 어떤 방향성대로 흘러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흔히들 우리가 이제 변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석이 아닌 것은 변칙입니다. 그럼 변칙에서 얻은 수익은 뭐냐? 폭탄을 선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럼 변칙만 찾아다니거든요. 변칙이 크게 수익을 줬어? 그러니까 나는 변칙을 계속 찾아다닐 거야. 변칙이 성공하기는 장충동에서 족발집을 차리는 게 아니고 냉면집을 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굳이 거기 들어가서 성공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변칙으로 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고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주분들께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는 지금 변칙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과연 다음 주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미국 정부에서 IRA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IRA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에 이제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풍력 발전 정도가 수혜를 입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태양광 대장주 역시나 한화솔루션이 또 급등을 했고 맞아요. 뭐 CS 베어링도 움직였는데 과연 정말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를 또 입을 수 있을지 또 주가도 반응할 수 있을지 손영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도 이 종목들 테마성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안정적인 흐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주상전화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브리핑을 많이 드렸었는데 투심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연달아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꾸준하게 다지는 부분이고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투자 뉴스, 뭐 테슬라 뉴스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 뉴스가 오랜만에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을 때 우리 주변에서 생각하기 쉬운 섹터들부터 주목을 받다가 해당 섹터들이 단기적인 피로도를 보이면 그 후속 섹터가 될 만한 섹터를 물색하게 돼 있는데 그게 신재생 에너지가 되었고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세아 제강 지주랑 그다음에 AMPC 뉴스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제 아침에 세아그룹이 이제 비상장 자회사인 세아윈드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럽 해상풍력 구조물 수주했다면서 세아그룹이 먼저 튀어나갔죠. 그 다음에 어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강세를 보인 다음에 현재 시각 14일로 이제 앵커님 말씀해주신 이제 AMPC 최대 $35 세액공제 뉴스가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심이 불거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CS 윈드나 뭐 SK 오션 플랜트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뭐 SK 오션 플랜트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너무 잘했다 보니까 기고 효과로 인해서 이제 예전만큼의 실적을 언제 보여줄까 이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AMPC가 나오면서 실적을 보조해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CS 윈드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실적 추이가 좀 투심 상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아마존이 국내 남서부 지역에 6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뉴스도 태양광이 긍정적인 뉴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하루 종일 뭐 CS 윈드나 하나솔루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뭐 최대 수주 많다, 내년에 호실적 나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뷰가 사실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 투심이 돌았고 그 투심이 개인 투자자가 아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인한 오늘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좀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수급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IRA 법안 그리고 또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잘 눈여겨보시면서 주가 추이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맞아요. 리튬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수소 쪽도 계속해서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는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모멘텀까지 이렇게 합쳐지면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가요? 우선 뭐 포스코 홀딩스가 주 수입은 이제 철강, 어떤 시황, 뭐 그리고 현대제철 뭐 이쪽에서의 이 제철 쪽에서의 그런 관계라고 좀 많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뭐 최근에 지금 몇 년 동안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이 말씀하셨듯이 수소와 같은 신사업 진출이 주가에 더 좀 영향을 미쳤던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뭐 철강 시황이 좋진 않죠. 좋진 않고 또 이제 뭐 하반기 때 올해 이 2, 3분기 때도 뭐 고금리 영향,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와주면서 거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죠. 안 온 상태에서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이 50만 원 이하에서 좀 형성이 계속 됐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과 함께 그 주가 상승 여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이 2차 전지 쪽 소재에 대한 이 협업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전기 투성막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 조달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거의 100% 이제 조달을 받았던 상태에서 어떤 뭐 가격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받는 부분에 있어서 큰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오랜만에 좀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제 2차 전지와 이 전기차 쪽 신사업 쪽에서의 주가가 더 크게 좀 반응을 좀 했다는 점이 향후에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어떤 펀더멘탈 상이나 여러 가지 뭐 철강 시황보다도 이 부분이 더 우선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걸로 봤을 때도 계속 한번 이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포스코홀딩스는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본업,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의 그런 시황이 좀 좋다고 한다면은 본업의 가치에 의한 주가 상승에 이런 신사업종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 본업 쪽에서의 이 시황이 아직까지는 불투명을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중국 쪽에서도 이 수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감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크게 지금 그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승 여력이 계속 나올지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뭐 이 뭐 포스코 홀딩스도 보다도 어떤 2차 전지 쪽의 기업들을 봤을 때는 좀 가벼운 종목들, 또 이 관계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오히려 더 갖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차라리 볼 거면 포스코 퓨처인 같은 종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이벤트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제 FOMC도 22도 끝이 났고 이제 시선은 BOJ로 갑니다. 네. 뭐 나홀로 초완화 기조를 보였던 일본은행이 뭐 내년 정도에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이번에는 서프라이즈 정책 변화는 뭐 딱히 없겠죠? 네, 일단은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이 마이너스 금리의 종료에 대한 예상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1%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시중금리가 이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종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저금리를 더 유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일본 이제 CPI 지수입니다. CPI 지수를 보게 되면 수년간 마이너스까지도 기록을 하고 계속적인 이 저물가를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3% 넘게 오르면서 이 CPI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도 계속적으로 저물가를 유지를 해오다가 이제는 저물가가 끝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금리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입에 대한 물가도 높았기 때문에 이 CPI가 더 급등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임금 상승률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좀 종료가 된다라는 것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달러 엔 이 지수를 보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미국이 이제는 긴축 종료, 그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밝히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채권 금리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엔화가 조금 더 강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FOMC나 ECB 이제 다 종료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FOMC 이제 점도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9월 달 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나온 12월 달 점도표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예상하는 금리, 그러니까 19명의 위원이 이제 투표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금리가 유지가 될지 이제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 건데 내년 금리를 보게 되면 4.5에서 4.75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정도 75bp가 내려가는 지금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3.25에서 3.5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 차례, 내후년에 네 차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ECB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발표를 한 상태고 지금 유로존의 주축이 되는 프랑스랑 독일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금리 인하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또 유동성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원화가 강세가 좀 보여진다라면은 그런 무역 투지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 도요타가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올랐었던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그런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BOJ가 어떤 또 정책을 내놓을지 또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